다음 세션 또한 엔잡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세션입니다.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 관광과 이벤트를 유치하여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산업인 마이스 산업에 종사하시며 엔잡러로서 살아가시는 넥스나인의 대표, 넥스페어의 대표이사이신 김유림 연사님의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사님을 모시며 세션 1의 2부 마이스 엔잡러의 모든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림 연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김유림이라고 합니다. 우선 굉장히 재미있는 주제로 또 의미 있는 시기에 이렇게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나 반갑고요. 오늘은 글쎄 연사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보다 그냥 조금 더 먼저 앞서서 경험한 동료이자 선배 그리고 그런 생각들을 공유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마스크 쓴 게 불편하지 않으신가요? 네, 그냥 할게요. 네. 네. 이거는 제가 이제 오피셜로 소개할 때 이제 쓰는 멘트인데 오늘은 그렇게 소개하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주제가 엔잡러잖아요. 슬기로운 엔잡러.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위주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저는 여행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업무와 또 일상에서 여행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래서 비정규 지구별 탐험가라고 제 스스로를 정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마이스 기획을 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또 마이스 기획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장소, 사람, 그리고 도시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유를 하고 기록하고 싶어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 기고를 하면서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이 칼럼이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한 600에서 700편이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묶어서 또 책으로 내게 되다 보니까 또 작가라고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또 이제 마이스 라이브라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라고 지금 이제 사기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뭐 그렇게 독자가 많지는 않은데 마이스라는 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현재의 마이스의 모습, 그다음에 앞으로의 마이스의 모습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는 채널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제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앞으로 좀 하고 싶은 또 꿈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캐릭터를 개발을 해서 이모티콘을 또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아랍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음악과 아이돌을 랭킹을 하는 랭킹 앱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연말에 또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잡이 좀 추가가 될 것 같고 또 계획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한 지난 20년간 정말 다양한 한 80여 개국의 100여 개 도시를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이스 사진전을 좀 해보고 싶다는 꿈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멤버 중에 큐레이터 학과 나온 동료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요즘에 맨날 꽁냥꽁냥 그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마이스 엔잡러 왜 하는 걸까요? 제 경우는 이랬어요. 아까 서두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의미 있는 시기에 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인생에 있어서도 재미와 의미를 매우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마이스를 하다 보면 사실 정말 학창 시절에 읽었던 책, 영화, 소설 이런 데서 등장했던 많은 도시들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이 사진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나무가 되게 특이하죠. 우리 바오밥 나무라고 흔히 알려져 있는데 현지에서는 좌트리라고 불러요. 항아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나무예요. 여긴 어딜까요? 비슷했어요. 네, 여기 보면 토치타워라고 횃불 이렇게 성화 봉송하는 곳이 보이시죠? 여기는 카타르 도하라는 도시입니다. 네,
카타르 도하는 올해 그 축구 월드컵 축구 대회가 11월부터 또 개최가 돼서 아마 전 세계인들이 들썩이는 아주 핫플레스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의미는 이미 존재했을 수도 있고 내가 찾아가는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20대에 창업을 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매우 철학적인 계획이나 사고를 갖고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좋아서 시작을 했는데 일을 하다 보면서 나의 일의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를 어떻게 보면 뒤늦게 이제 생각하게 된 케이스인데, 한 20년 가까이 일을 하면서 사실 슬럼프라는 게 오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그랬는데 그때 나는 이 일을 왜 하는가에 대한 것을 굉장히 많이 깊이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프랑스의 깐이라는 도시에 미뎀이라는 전시회가 있었습니다. 미뎀이라는 전시회에 가게 돼요. 여기는 이제 미뎀에서 제가 찍었던 사진인데요. 저는 원래 영화 강의여서 깐이라는 도시를 정말 가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냥 가기는 심심하니까 업무적으로 가고 싶어서 나는 한국의 칼럼니스트인데 너희 전시를 평론하겠다. 나를 초대해라. 라고 이렇게 레터를 씁니다. 그랬더니 미뎀에서 풀타임 저널리스트만 초대하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제가 스페인 소나르라는 이제 인디 음악 그 전시회가 있는데 그 행사 때 평론을 했던 것들을 자료를 다 보내드렸어요. 내가 평론했던 건데 다시 한번 고려해달라고 했더니 초대장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됩니다. 갔는데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꿈꿨던 그런 도시의 모습과 너무 달랐어요. 어떤 게 달랐냐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마이스 행사를 한다고 하면 일단 도시도 워낙 유명해야 되고 또 크고,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퍼실리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가보니까 전시장도 너무 작고 낡았고, 그리고 가는 길도 굉장히 불편해요. 직항도 없어요. 파리에서 니스로 가서 니스에서 다시 기차를 타고 깐이라는 도시까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그런 도시였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각한 거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왜 이 전시회가 이렇게 세계 3대 음악 페스티벌일까? 심지어는 그 깐 영화제는 전 세계 누구든 알잖아요. 오스카, 시상식과 더불어서. 왜 그럴까라는 의문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저는 이 배너 하나를 보고 이제 약간 뭐랄까요? 머리를 쿵 하고 치는 느낌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unheard라고 써 있는데 직역하면 뭐 듣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1%의 뮤지션이 77%의 돈을 번다. 이 얘기는 뭐냐면 1% 이외에 99%의 노력하는 아티스트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는 전시회나 이런 마이스가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는 그냥 마켓이라는 인식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잘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을 만들자라는 생각에 제가 머물러 있었는데, 이것을 딱 보면서 그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우리가 하는 일의 의미를 제가 하고 있는 현지에서 찾게 된 그 모먼트였거든요.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나는 앞으로 마이스를 어떻게 해야겠다. 최근에는 뭐 ESG, 마이스로 ESG 하라라는 그런 강의도 많이 이제 열리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면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또 찾아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의미를 과거에서도 조금 전 찾아봤었어요. 그때 이제 프랑스 미뎀에서 느꼈던 점이 너무 커서 과거에서는 우리가 했던 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면서 엑스포를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마이스의 시조가 엑스포니까. 그래서 마이스가 왜 엑스포가 열리게 된 것부터 1851년도에 빅토리아와 엘버트의 사랑부터 그들이 이제 그 파리와 경쟁을 하면서 최초의 엑스포를 만들었던, 그리고 그 하이드 파크에 나무를 굉장히 보호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무를 보호하면서 그 크리스탈 팔라스라는 그런 어떻게
어떻게 보면 모듈 방식의 건축을 최초로 했던 거,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그 당시 노바디였던 아무것도 아니었던 건축가가 이 일을 또 해내고 유명 건축가들은 다 포기했던 일들, 이런 그 과정에서 사실 지점지점 의미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 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했던 게 1900년 파리 엑스포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아이덴티티, 네,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엑스포 때 지금은 뭐 우리 지금 현 세대 같은 경우는 K-팝, K-콘텐츠의 정말 세계적인 파워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나 콘텐츠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아졌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시초가 파리 엑스포였다. 그리고 그 엑스포였다. 그리고 영국을 사실은 무시할 수 없는 게 엑스포를 최초로 하면서 그 엑스포의 역사가 한 170년 정도 됐는데 그 엑스포의 역사와 세계사의 패권과 굉장히 그 흐름을 비슷하게 갑니다. 유럽에서 시작해서 산업혁명 등등등 가다가 미국으로 중심이 바뀌고 그다음에 미국에서 다시 아시아로 방점이 바뀌고 최근에는 두바이, 중동 아프리카 최초로 두바이에서 엑스포가 개최가 되는 등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사하고도 엑스포가 굉장히 흐름을 같이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 뭐 그 명품이라는 것에 대해서 원래 최근의 정의는 조금 다르지만 영국의 런던 엑스포에서 최초로 어워드라는 걸 줍니다. 그 어워드를 주게 된 것이 결국에는 그 당시 이제 우승자가 파텍 필립이라는 그런 시계였는데 이때 명품이라는 개념이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명품에 대한 개념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그때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던 그 당시 유명하지 않았던 많은 이제 작가들의 어떤 그 데뷔가 되는 데뷔전을 치르는, 지금은 인터넷이 이렇게 발달돼 있었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 세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줬다는 것을 과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느꼈던 현재의 의미와 과거에서의 의미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의 의미는 되게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들이 정의하는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의미와 재미를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마이스는 무엇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이제 뭐 네이버 검색하면 뭐 마이스 이러면 뭐 미팅, 인센티브, 컨벤션, 엑스비션 이렇게 해서 많이 나오죠. 저는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진 않고요.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 비즈니스고 마이스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이런 활동도 결국엔 마이스고요. 그리고 조금 넓게 보면은 월드컵이나 엑스포 그리고 뭐 이런 아시안 게임 이런 것도 넓게 보면 사실은 메가 이벤트라고 해서 마이스의 영역에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어떤 뭐 기술, 집단지성에 대한 어떤 회의 이런 부분들도 대부분 다 마이스 영역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최근에 이제 마이스 분야에 있어서의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뽑으라고 한다면 진화와 융합을 뽑고 싶습니다. 진화와 융합. 사실 되게 간단한 단어지만 되게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에서의 교육 환경도 많이 달라졌지만 여행의 패턴도 바뀌었고 그리고 마이스 영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혁신과 혁명이 일어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온오프라인 그리고 이것을 융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최근 업계에서는 어디까지가 하이브리드인가에 대한 그것을 이제 막 정례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체계화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역으로 말하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실 그 디지털 네이티브시잖아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티폰, 삐삐도 써봤고 네, 엄청나게 큰 핸드폰도 써보고 그랬던 세대인데 여러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일찍이 그런 것들을 접했고
그 변화에 대해서 되게 유연하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포럼 같은 것도 형태가 많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의전도 중요하고 뭐 굉장히 형식도 중요하고 한데 이거는 저희가 지난 코로나 시기에 직접 진행을 했던 제 사업들인데 포럼도 이제는 온 오프라인을 같이 하다 보니까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지루하면 동시에 다 나가버려요. 실제 저희가 이제 캐논의 그 신제품을 론칭쇼를 온라인으로 했는데 대표님이 되게 우기셔서 인사말을 하셨는데 너무 길게 하신 거예요. 그때 수십 명, 그러니까 수백 명이 빠져나갔어요.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말리지를 못하고 그 정도로 재미가 되게 중요해졌어요. 시각적인 방향. 그래서 저희도 이게 저희 전시회를 할 때 포럼을 진행을 했는데 이런 분들을 개발하는 거예요. 조조소라고 혹시 중소기업을 굉장히 재미나게 비틀어서 했던 이제 그 콘텐츠를 제작을 했던 감독님을 초대를 해서 예를 들면 이태동 감독에게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는 포럼이 어떻게 보면 토크 콘서트 형식으로 바뀐다던가 또는 이제 DP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굉장히 이 당시 유행이었는데 잠깐 1등하다가 금방 사라졌죠. 그때 그 이후에 너무 유명한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최단기 빨리 이렇게 칼퇴됐는데 김보통 작가에게 궁금했던 어떤 콘텐츠 제작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듣는다던가 이런 것들이 포럼 때 진행됐던 내용들이에요. 과거 형식의 포맷이라고 한다면 아마 뭐 아카데믹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되게 진지하게 패널 토론하고 막 이러셨을 것 같은데 요즘엔 이렇게 트렌드들이 많이 조금 말랑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융합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지금 아직 그 해외 이동이 수월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원거리에 있는 분들과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 뭐 메타버스를 활용한 뭐 것들이랄지 그다음에 요거는 저희가 작년에 이제 캐텍스에서 진행을 했고 올해도 이제 진행을 하는데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엑스포라고 K-팝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작년에 론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효과 같은 것을 전시회에 적용한 사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꼭 공연장 같아 보이지만 캐텍스 전시장의 천장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마트란 의미는 굉장히 넓은 의미에서 하이테크부터 다양한 기술에 대한 접근을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이것도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토크쇼를 하는데 좀 뭐 장르 자체가 K-팝을 다루다 보니까 뭐 라이언정 같은 분들이 이제 발표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이제 PD들이 나와서 이제 토크쇼처럼 그렇게 진행하는 형식으로 많이 이제 바뀌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ESG 하나, IS와 ESG 하나라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하게 좀 적용이 되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제 공공기관에서도 ESG를 활용한 버스를 사용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많이 이제 융합이 돼서 트렌드화되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그 마이스의 기능 중에 하나가 도시 마케팅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전시 중에 MWC라는 전시회가 있어요. 아마 9시 뉴스에도 많이 나올 거예요.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라고 해서 휴대폰, 전 세계 휴대폰이 론칭이 되는 유럽의 가장 유명한 전시회입니다. 근데 그게 어디서 개최가 되냐면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서 개최가 돼요. 자, 바르셀로나인데 바르셀로나는 모바일을 제조하는 회사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하면 바르셀로나라는 게 딱 등치가 되는 거예요. 그 도시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깐 같은 경우도 아까 정말 6만 5천의 아주 작은 어촌 도시지만 세계인이 누구나 아는 이유. 영화, 음악, 콘텐츠 때문이거든요. 뉴질랜드, 그 호빗. 뉴질랜드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던 사람도 반지의 제왕이라든가 이런 거 봤던 사람들은 사실 되게 가보고 싶잖아요. 촬영지니까. 그래서 이 도시 마케팅과 마이스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음악 전시 중에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라는 그런 전시회 아주 유명한 전시가 있는데 음악가들이 대부분 이제 경영진인들인데
있는데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이제 여행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어디 가고 싶냐라고 질문을 했더니 괴물을 촬영했던 그 다리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는 도대체 어디서 찍었나 한참 그때 연구를 했었는데 뭐 그렇다던가 아니면 중동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자기 부산을 가는 KTX 태워달라고 부산에. 그리고 한국엔 좀비가 정말 많은 줄 안다던가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이 도시 마케팅과 마이스 그리고 마이스 콘텐츠의 이 융합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실제 경험을 했던 건데 이제 2021년도 아시아송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경주에서 했습니다. 이것을 준비를 하면서 아시아의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경주를 제대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근데 아시아의 경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에스파라고 SM 이제 아티스트인데 섭외를 했어요. 근데 저희 K-pop 페스티벌 중동 때는 출연을 했었던 출연진이거든요. 근데 개런티를 더 많이 드린다고 했더니 안 나오시겠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이랬더니 근데 이거 혹시 녹화가 돼서 어디 기록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아, 네. 네. 경주가 너무 에스파랑 안 맞는다는 거예요. 너무 올드한 이미지다. 그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쨌든 출연이 결렬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마음 먹은 건 경주를 좀 팬시하고 경쾌한 도시의 이미지로 가져가 보자 라는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그 당시에 이제 경주하면 뭐 되게 많은 유적지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기가 화랑마을이라는 곳이에요. 저희가 한 7군데를 답사를 해서 사실 그냥 공연이나 이런 포럼 행사를 할 때는 전형적인 장소가 좋아요. 매니지먼트 입장에서 동선 관리가 쉬우니까. 여기는 그냥 화랑마을인데 공연 한번 해본 적이 없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매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 화랑마을의 그 기와 선과 이 무대의 선도 그 기와에 맞춰서 라인을 그렸는데 굉장히 미적으로도 아름답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았었어요. 그리고 이런 이제 라인업들이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포럼을 이런 교촌마을이라고 이제 최부잣집 그 교촌마을이라고 있거든요. 그 교촌마을에서 통상적인 어떻게 보면은 전시장이나 이런 데 호텔에서 안 하고 교촌마을에서 딱 하는데 드론으로 먼저 띄워. 그래서 그 월정교랑 이 교촌마을을 싹 보여주고 슈르륵 내려오면서 이 밤으로 비춰서 이 공간에 대해서 연출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포럼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이스 기획자의 기획에 따라 도시가 살고 죽고 그 이미지를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금 전통적이지만 굉장히 팬시한 도시 경주를 만들고자 굉장히 노력했던 기억이 나고 뭐 다양한 문화 뭐 셰프들 출연해서 뭐 버스킹도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었고요. 네, 제가 뭐 이런저런 마이스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을 하면서 어려움은 없었나 이런 얘기 좀 해볼게요. 네, 어려움이 되게 많았는데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이야기를 해볼게요. 저는 이제 창업을 20대 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미주나 유럽이나 이런 곳은 메이저 기업들이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 위험한 건 내가 다 할게. 이제 그런 마인드로 뭐 레바논, 이란, 뭐 시리아, 멕시코 남들이 안 가는 건 다 했어요. 그랬는데 멕시코에 딱 갔는데 전시를 주최를 하려고 하는데 그 멕시코에서 푸에블라라는 도시를 가는 그 과정이 권총 강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시품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낙담만 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운동화 질끈 내고 전시장을 제가 한 10바퀴는 뛰어다녔을 거예요. 너무 답답해서. 그런 일을 겪고 나니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수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이 그래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지역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조금씩 현실적인 생각으로 좀 바뀌었는데 이것도 이제 실제 겪었던 일인데 레바논에 가서 한국 상품전을 하려고 했는데 회의하고 했던 호텔에 이제 제가 다시 끝나고 두바이로 넘어올 때 그 해당 호텔이 폭탄 테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너무 위험한 것은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몸소 체험한 다음에 이제 조금 자중하자.
우리 멤버들도 있고 협력사들도 있는데 내가 너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싶어서 이제 경험해보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중국과 중동으로 집중해야겠다라는 나름대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는 중문과 나왔거든요. 근데 중국에 대해서 나름 자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 기업을 해야지. 그리고서 이제 그 어려운 지역보다 중국을 해야지 했는데 중국 뭐 나름 어렵습니다. 근데 중국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사스, 조류독감, 사드, 연이어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에 올인했다가는 그냥 내 노력과 상관없이 잘못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2가지 이상, 뭐 3가지도 좋겠죠. 이거 역시도 이제 N장로인데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역은 어디일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었고 이제 그게 중동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중국과 중동 전문 기업으로 이제 글로벌 마이스 기업으로 포지셔닝 돼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도 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전략 국가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제가 그때 중동을 선택을 했냐면 그 당시 중동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까지만 근무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데이타임에는 한국 일과 중국 일 하다가 이제 시간이 6시간 내지는 7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국가에 따라서. 그래서 충분히 두 가지의 지역을 노력하면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러던 와중에 이제 중국과 중동을 열심히 하고 있던 와중에 이제 코로나19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똑같이 그대로 정통으로 갖게 되죠. 근데 코로나19 때는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기회가 되게 많았고 코로나 이전보다 다행스럽게도 매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에 대한 것도 가끔 이제 질문을 해주시는데 오히려 저희는 굉장히 중국과 중동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즈니스를 안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예전에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었던 시장이 이제 직접 갈 수가 없다 보니까 신뢰라는 게 엄청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중국과 중동에 대한 전문성을 마이스 영역뿐만 아니라 굉장히 넓게 수요가 굉장히 많아서 사실 다양한 업무들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저는 이제 비밀 병기라고 제가 써놨는데 병기라고 하니까 너무 또 되게 이렇게 장렬한 것 같은데 그냥 저는 3가지 정도 꼽고 싶어요. 여행. 여러분 저 이거 카타르의 사막인데요. 여기서 휴대폰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찍고 놀다가. 근데 거기 현지에 있는 분이 찾아줬어요. 말도 안 되죠. 네. 큰일 날 뻔했는데 이 사막을 다 뒤져갖고 휴대폰 찾아줬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되게 좋아하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여행. 여행 중에 가장 저는 꼽으라고 한다면 인도 배낭여행입니다. 인도 배낭여행 나름 1세대인데 그 당시 이제 돈이 없잖아요. 아르바이트를 수개월 해서 돈을 모아요. 제일 싼 비행기를 탑니다. 경유 하는 거. 그 당시 이제 아나항공이라는 게 되게 저렴하게 특가로 나와서 오사카를 경유해서 이제 인도를 갑니다. 갔는데 신기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인도의 소상품들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귀여운 것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돈을 아끼고 해서 가방, 배낭 가득히 인도에 있는 현지의 물건을 다 샀어요. 남은 돈을. 그래서 지금도 탄두리 치킨 되게 약간 트라우마 있어요. 그때 못 먹어서. 네, 비쌌거든요. 네, 맨날 번만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일본에 가서 그 오사카에 켄노지 고엔이라고 공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 자판을 열고 그걸 다 팔았어요. 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 당시는 여행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신기한 거죠. 일본 물가 어때요? 엄청 비싸잖아요. 거의 한 7, 8배 시세 차이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여기서 끝낼 수 없지 해서 제가 그 일본에 있는 그 당시 이제 게임기 그 콘솔 게임기 이제
게임도 되게 좋아해서 게임기를 막 삽니다. 내 것도 하나 사고 친구들 걸 막 사서 갖고 들어왔어요. 근데 공항에서 잃어버릴까봐 가방을 쇠사슬 벤치에 묶고 막 이러면서 제가 게임기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들 생각하면 지금 보면 이제 웃음밖에 안 나오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갖고 와서 한국에서 팝니다. 그래서 그것의 경험이 보면 지금 하는 일이랑 되게 연관이 있거든요. 결국에는 마이스라는 게 장터를 마련을 해주고 바이어와 셀러가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의미를 더해가는 일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인도 배낭여행에서 그런 영감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올해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인도하고 이제 한국이 내년이 50주년 수교예요. 근데 이제 올해 프레 행사처럼 원래 콘서트를 하기로 했어요. 인도에 가서. 근데 이제 인도가 뭐 그때 산소통도 모자라고 막 항공 가기도 어렵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콘텐츠를 대신 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관련된 이제 출연진 뭐 럭키라든가 뭐 영알람이라고 혹시 100만 유튜버인데 아세요? 네, 영알람 섭외하고 해갖고 콘텐츠를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콘텐츠 시나리오를 제가 썼어요. 왜냐면 인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근데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의도해서 인도 여행을 간 건 아닌데 쓰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참 재미나게 작업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요거 한번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래서 저희가 인도의 아요디아라는 지역에서 호왕옥이라는 사람이 배를 타고 돌을 싣고 와서 배를 타고 김해 가야 문명의 시조인 김수로 왕과 결혼한 최초의 국제 결혼을 가지고 콘텐츠 만든 거거든요. 그 설화를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조금 그걸 재미나게 좀 풀었던 건데 이것도 한번 기회 되시면 한번 검색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코로나라 사람들이 움직이지도 못하는데 한국에 막 방송국에서 이렇게 가니까 현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막 간식 갖다 주시고 그리고 막 현지에 막 우리가 보도자료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현지에서 막 보도자료를 내준다던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우리 인도의 허왕국을 위해서 이렇게 취재를 왔다. 이러면서 현지에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여타 이제 뭐 프랑스부터 이런 것들은 뭐 여행마다 업무가 연관되지 않은 게 단 1도 없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는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2019년 이후 항상 제가 그전에는 해외에서 절반 이상을 생활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나가는 부분도 어려운 부분도 있고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한국에 체류할 기회가 많았는데 대한민국에 이제 관광공사라는 곳이 있죠. 대한민국의 관광공사에서 유니크 베뉴라는 것을 지정을 해서 한국의 이런 어떤 특수성을 가진 베뉴에 대한 자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자문단으로 전국에 있는 유니크 베뉴를 다 다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게 뭐 서울부터 제주까지 정말 다양한데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렇게 구석구석 정말 좋은 곳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근데 아마 그 전에 다른 해외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보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어떤 그런 자원들이 더 빛나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여행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제가 이게 한 4개월 정도 전에 요청을 받은 거라 제가 그때 막 필 받아서 뭐 사진도 되게 많이 넣네요. 지금 보니까 너무 부끄럽습니다. 네. 네, 이런 거 가지고 제가 이제 사진전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영화 정말 매니아예요. 영화를 너무 좋아해서 1년에 한 적어도 250에서 300편 정도 보는 편이거든요. 정말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 학교 다닐 때 영화 오래 보기 대회도 나갔었어요. 네, 안 자고 얼마나 볼 수 있나 이런 거 막 가서 1등은 못 해봤고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질 정도로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를 내가 좋아하는 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고 싶어요. 저는 예를 들어 태국을 가야 한다. 그러면
제가 3개월 전부터 이미 전 태국에 있어요. 태국 감독이 만든 영화, 태국이 배경인 영화, 태국을 소재로 한 영화, 태국과 연관이 있는 영화. 그래서 제가 영화본 목록을 항상 기록을 해두는데 나 이때 태국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제 나름대로 사우디 주간이거든요. 제가 곧 사우디아라비아에 가야 돼서 사우디아라비아에 관련된 것들을 정말 다방면으로 지금 다 긁어서 읽고 보고 다시 제가 재정리하고 이러는 지금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고 있는 중동과 영화 듄을 연결을 해서 이런 글을 써요. 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영화를 보고 저는 이미 이제 가기 전에 생각하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본 제 나름대로의 예를 들면 중동이 있는 거예요. 그럼 현지에 가면 저희 파트너들이 있잖아요. 파트너들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책을 이렇게 읽었는데 내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면 야 그거 말도 안 돼. 아니면 너 말이 맞아. 너 그것까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지에서 팩트 체크하고 갔다 오면서 다시 글을 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그런 기록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영화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 편이고요. 코로나 때는 전염병 관련된 영화 다 봤어요, 제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또 눈먼 자들의 도시인데, 이거 가지고도 또 칼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과 마이스에서 이제 눈먼 자들의 도시에 대해서 또 막 얘기를 하면서 이걸 또 콘텐츠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어떤 콘텐츠를 묶어서 우리가 하는 영역이 굉장히 넓으니까 이렇게 잡아보는 거죠. 이때는 이제 제가 태국을 엄청 올인했을 때요. 이런 것부터, 이것도 다 이제 태국 관련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또 태국의 문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비밀 병기는 저는 책을 얘기하고 싶어요. 책을 많이 읽어라라기보다는 자기에 맞는 속도로 난 읽었으면 좋겠고요.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못 읽어요. 이렇게 눈이 아파서 낮에 뭐 PC도 많이 보고 자료를 많이 봐야 되니까. 근데 제가 스스로 지키는 게 낮에는 10,000보 이상을 걷기, 밤에는 10장 이상을 읽기. 그냥 아주 기본적인 제 생활 수칙이에요. 출장 가도 마찬가지고요. 만약에 출장 가서 아니면 비 와서 못하면 쇼핑몰이라도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자기 스스로 자기한테 맞는 루틴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1년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아마 별 차이 못 느낄 텐데 이렇게 20년 해보세요. 변함없이. 그러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거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이제 인생의 책이라고 꼽는다면 최인호의 상도라는 책을 꼽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제 인생의 1분을 꼽으라면, 제가 상하이 출장을 갔는데 우연히 최인호 작가 옆자리에 앉은 적이 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근데 그 당시에 한국경제였나? 그때 유림이라는 그 최인호 작가의 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그때 그 신문에다 사인도 받았거든요. 저 유림입니다 이러면서. 그 정도로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이셨는데, 이 상도에 나오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비즈니스맨의 도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이것을 중국어로 번역된 건 중국 친구들한테도 거의 한 100여 명 이상이 선물을 할 정도로 굉장히 좋아하고, 또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있다는 걸 많이 알려줬어요. 근데清华대에 나온 비즈니스맨이 있는데 자기 학교에서 이것을 공부를 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러웠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상도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다양한 장르에서 우리의 문화와 책과 음악과 심지어는 댄스, 많은 걸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마지막 3가지 이야기 할게요. 지금은 진화와 융합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따른 유연한 인식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유연인 것 같아요. 유연. 그리고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도.
다양한 시도. 어떻게 보면 N장르하고도 상통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협업하고 상생하면 그 이상의 가치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하고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모티콘 개발하고 있는 캐릭터예요. 그래서 한 조금 2달 정도 지나면 이모티콘도 이렇게 포스팅 될 건데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연사님께 그 질문 하실 분 손 들고 진행해 주세요. 혹시 제가 첫 번째 질문을 제가 제일 가까이서 들었는데 우선 사실 저희 거의 앉아 계신 분들도 다 20대이신데 연사님께서 20대 때 창업을 하셨고 그리고 배낭여행도 하셨고 사실 모두 다 처음 그 마음먹기 참 어려운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마음보고 먹기, 책 10장 읽기 이런 의지도 쉽지가 않은데 이게 사실 성향이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 어떤 비결 아니면 어떤 생각으로 그런 걸 다 해내실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배우고 싶습니다. 네, 우선 질문 너무 감사하고요. 그냥 글쎄 성향 그냥 저는 그래요. 되게 포기도 빠르고 만약에 10,000보 못 걷잖아요. 그러면 그날 8,000보 걸어도 그냥 만족해요. 잘했다. 내일부터 하면 된다. 그래서 그 기준치를 굉장히 높게 갖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못했을 때 스트레스로 안 가져가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기대치가 이렇게 높은 편이 아니어서 저는 이만하면 잘 살았다. 이만하면 잘했다. 스스로 되게 많이 이제 스스로에게 되게 엄격해야 되는데 전 되게 너그럽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자연스럽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그 문득문득 아까 왜 제가 미대에 갔을 때 그런 의미에 대해서 정말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문득문득 깊은 깨달음이 왔을 때 그것을 오래 간직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질문이 어려워요. 답하기가. 네, 그냥 그렇네요. 네. 네. 다음 질문. 네. 아까 자기 페이스에 맞춰서 책을 읽으라고 하셨는데 혹시 20대 대학생들에게 추천할 만한 도서 같은 거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 독서를 되게 잡스럽게 하는 편이거든요. 10권 가지고 돌려 읽어요. 보통 평균. 그래서 읽다가 막 지루하면 포기했다가 다른 것보다 다시 가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이렇게 어떤 특정 책보다는 그때그때 관심 있어 하는 부분들을 조금 넓게 읽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교 때는 어떻게 보면 목적 아니면 꼭 이거 읽어야 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조금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을 하고 그러면 굉장히 직무와 관련된 것들을 전문적으로 파야 될 시기가 오거든요. 그래서 나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인문이든 사회든 경제든 예술이든 기초 체력을 다질 때인 것 같아서 저는 그냥 특정 책보다는 다양한 장르, 전 만화책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양하게 읽었으면 난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아까 사우디에 빠져있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제가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사우디아라비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우디의 여성, 사우디의 법률, 사우디의 예술, 중동의 예술과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읽는 편이거든요. 심지어는 이슬람의 예술에 대한 것까지 이렇게 확장해서 읽는 편인데 지금은 정말 다양하게 기초 체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책들을 다양하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네. 마이스는 살아있다? 그랬을까요? 예,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반가웠고요. 꼭 나이스 어디 아니든 나이스 어디든 일로 사람으로 그렇게 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4개월 전에 여기 와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을 때 그 메일 내용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어떻게 보면 제가 강연을 하러 왔지만 되게 많이 얻어가는 것 같고, 오늘 아까 대기실에서도 고등학교 때 제 책을 읽고 전공을 이렇게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분을 또 만났어요. 이게 살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뭐라고 참 너무 감사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더 발전하면서 더 노력하며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또 하게 된, 또 새로운 엔장로가 돼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된 계기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기회 되면 또 뵙겠습니다.